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2022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순국 선열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따뜻해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려고 밖에 나왔다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한번 틀어봤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은 뭐 이런저런 책들도 읽어보고 신문도 읽고 경제 현황들을 분석하고 트렌드도 보고 있는데요. 저도 경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늘 경제 동향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뉴스레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레터는 저희들이 매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늦었지만 2022년 볼륨 2라고 해서 이렇게 또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우리 병원에게 그리고 원장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장비를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고주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고주파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환자분들한테 어떤 좋은 좀 치료 효과에 좋은 점을 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또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마케팅과 경영에 이게 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이분의 책, 뭐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탐독하고 있고 예전에 사서 읽었던 책이지만 항상 본질적인 문제, 내가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이 책을 매번 한 번씩 꺼내서 봅니다. 오늘도 이 책을 꺼내서 보다가 보니까 마케팅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 강민호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 어떤 카테고리,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던 그 사업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무엇인가,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뉴스레터를 준비하면서 본질에 조금 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시중에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면 영문으로는 하이포더미아라고 하는데, 이 하이포더미아도 온도를 40에서 43도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장비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온도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장비들도 하이포더미아라고 불리면서 치료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뉴스레터에서는 다시 한번 고주파 온열암 치료 개념 잡기라는 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영남대학교 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김명세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내용을 일부 게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따와서 고온 온열 치료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온도를 올려서 치료하는 거고 그 온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TM 학회입니다. 온도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학회 중에서는 가장 좀 전통적인 이제 학회거든요. 그래서 이 STM 학회에서도 방사선과 화학요법의 병행해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병행했을 때의 치료 효과라든가 또 그랬을 때의 기준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STM 학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애소학회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ESHO라는 유럽 애소학회도 있는데, 여기가 애소학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온열 치료하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는 그런 학회 중에서는 좀 정통성을 잇는 학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하이포더미아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자꾸 하이포더미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는 하이포더미아의 범주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요. 하이포더미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더미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들이 스스로를 갖다가 본인들은 온도나 열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한국에서는 이 하이포더미아라는 개념이 많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포더미아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적합한 장비들이 개발이거나 생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판매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하이포더미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들이 마치 하이포더미아 장비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이포더미아의 개념 잡기라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한국에 외국만 자꾸 사례를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국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까봐, 그래서 이번에는 김명세 교수님의 논문도 일부 내용들을 발췌를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김기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도 하이포더미아 대가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저희들이 자막을 달아드릴 건데요. 미국에 가면은 하이포더미아 대가 중에 한 분이 또 한국 분이 계십니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하이포더미아로 세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깊게 해보고 티슈가 어떻게 됐더라 하지만 이제 셀 바이올로지 이 면에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있느냐를 갖다가 연구를 시작한 것이 이 세포, 티슈컬처의 세포로 했더니 이렇게 죽어가요. 특정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암세포가 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그걸 발견하신, 그걸 논문으로 넣으셔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논문을 발표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볼륨 2로 준비한 이 뉴스레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하단 정보란에다가 링크 사이트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고, 또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 이 매거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거진에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 중에, 그래서 하이포더미아 개념이 뭐냐, 하이포더미아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기준에 충족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하이포더미아 개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팩트 체크라 그래가지고요. 현재 한국에서 또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하는 요양병원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이 혼동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7가지로 다뤄봤거든요. 첫 번째는 팩트 체크 넘버 1입니다. 온도입니다. 여러분, 온도입니다. 온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몇몇 모듈레이트 일렉트로드 하이포더미아라는 메소드를 쓰는 장비 회사 쪽에서는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온열 암치료 장비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그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임상, 동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한 치료의 근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한 근거가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논문이 최소한 SCI 2급 국제적인 저널에 등재된 논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 온도는 통상적으로 전 세계에서 하이포더미아라고 얘기했을 때 스탠다드로 잡고 있는 범위가 39도 이상 40에서 43도 사이의 온도를 가지고 치료했을 때 가장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잘 나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팩트체크 2인데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고주파가 들어오면은요, 팻이라고 하는 지방 쪽으로 고주파가 많이 쏠려갑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양 부위보다는 종양 주변에 있는 지방 쪽으로 고주파가 많이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시간 내내 악성 종양에 전달되어야 되는 고주파의 양보다는 체지방 쪽으로 뺏기는 양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거기서 로스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로스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치료 1시간을 받고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과연 나한테 내 몸에 전달되는 고주파량이 온전히 어느 정도나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느 부분만큼 집중적으로 고주파 열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량화하거나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제 논문인 것이죠. 그래서 논문에 보면 캐페스 방식, 저희가 취급하는 방사 방식, 그런 장비들의 이제 비교도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고주파를 쌓았을 때 체지방 쪽으로 얼마큼 흘러간다, 그런 것들이 논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 치료 받을 때 실제적으로 이 팻 쪽에 고주파가 많이 몰려가서 악성 종양부에 전달되는 양은 미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주파 장비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 3입니다. 이 3부에서는 심부 종양을 치료할 때 저희 같은 라디에이티브 안테나 방식과 그리고 캐패시브 방식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계성에 대해서 조금 다뤄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고주파 치료를 할 때 이제 헤드 부분이 있고 갑상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퍼 위쪽이라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하고 폐 쪽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업더머리라 그래갖고 내장 장기 쪽에 있는 거, 이제 펄빅 부분이 있습니다. 골반 부위를 얘기하는데요. 그 부위별로 나눠서 봤을 적에 저희들이 이제 심부라고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브레스트 이하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부 종양에 치료할 때 고주파가 아까 말씀드린 체지방 쪽으로도 많이 흐트러지지만, 이 고주파의 한계의 특성상 3cm 이상 우리 몸의 전달기가 깊이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cm 이상 깊게 우리 몸의 고주파를 침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시간과 돈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고주파 장비가 오늘날까지 개선이 되면서 개발이 되어 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업도문하고 팔빅 부위에게는 심부 종양 부위에 고주파가 3cm 이상 깊숙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부위,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펄빅 중에서 대장, 난송, 췌장 이런 쪽으로는 고주파가 4cm, 5cm, 6cm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체지방 쪽으로 흩어지잖아요. 일부 뼈 쪽으로도 흩어지고, 고주파 이제 캔서러스 튜머는 암 쪽으로도 가지만 체지방 뼈 쪽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펄빅 부위 같은 고주파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위는 고주파도 깊게 못 들어가는데 거기서 흩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치료의 그 질을 어느 정도 개런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심부의 열을 집중해서 모을 수 있고, 이 열이 흩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분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가 우리 펄빅 부위에 고주파가 전달될 때 고주파가 흩어지지 않고 해당 종양 부위에 리전이라고 쓰죠. 그 부위에만 고주파가 집중적으로 모아질 수 있게끔 하는 기술력을 가진 장비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좀 더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심부종양 치료 시 캐패시브 방식과 안테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일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들도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논문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팩트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SCI 2급 논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심부 종양의 온도가 40에서 43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국내의 많은 장비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전임상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5번이죠. 39도 이상 온도를 40에서 43도 온도를 올려서 치료하는 게 하이포더미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캐패시브 방식을 사용하는 장비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들이 전임상에서는 온도를 올릴 수 있었지만 사람을 가질 대상으로 치료를 할 때는 화상을 입을까봐 실제 치료의 온도를 그 부분까지 못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부차적인 다른 쪽으로 좋은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주파 치료의 본질은 열이 아니겠습니까? 고주파 치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 안에 고주파라는 RF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떠말이라는 열을 집중적으로 온도를 올려서 그 온도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온도를 올리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근데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겠죠. 독성은 없었고, 부작용은 없었고, 통증은 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세포 사멸을 일부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한다면요, 그러면 수많은 하이퍼더미아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온도를 40도 이상 온도를 올려서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치료의 결과를. 근데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온도를 못 올리다 보니까 자꾸 39도 이상 온도를 안 올려도 그 밑에 부분에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치료,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 온도가 높을 때는 더 좋은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온도의 기준을 자꾸 이분들은 내리는 거예요.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 6번입니다. RF 전류의 특성인데, 고주파가 암을 찾아간다, 이런 표현은 특정 회사의 고유 기술은 아닙니다. 이 전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우리의 이제 정상세포와 캔서러스 튜머라는 암세포는요,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고주파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 쪽에도 흐르고, 그리고 뼈 쪽으로도 흐른다 그랬잖아요, 고주파가. 그러면서도 캔서러스 튜머라는 악성 종양 쪽에도 흐르고요. 바로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쐈을 때 이 고주파가 암을 찾아간다, 이 얘기는 특정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이 아니고요, 전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 고주파가 암을 찾아갑니다. 체지방에도 찾아가고요, 뼈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고주파가 흩어지는 에너지가 암에 집중되지 않고 이 고주파가 여러 쪽으로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모아주는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종양부에 열을 집중적으로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온 것이 바로 방사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팩트 체크 7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미 3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꾸준하게 유럽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저만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가 방사 방식의 유일한 방사 방식의 장비를 저희들이 한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사회에서 블라인드, 감겨진 한쪽 눈을 열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열을 가지고 치료했을 때에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본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나 그 열의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열을 올려야 되는지, 근데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감고 한쪽은 뜨고, 그런 상태에서 고주파 치료에 대한 논문과 치료의 결과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이퍼더미아라고 영어로 치시면 수천 편의 논문이 구글링 검색에서 발견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논문들 딱 클릭해서 보면 전부 다 온도를 중요하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막상 본인들이 임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장비는 실제로 전임상에서는 올리지만, 동물을 가지고 올렸지만 사람을 가지고 올릴 때는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올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화상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온도를 못 올리는 장비를 가지고 자꾸 치료를 하다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해외에 나온 논문하고는 자꾸 갭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를 못 잡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고주파 치료가 도입된 지 얼추 한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SCI급 논문이 과연 몇 편이나 나왔을까요? 그리고 설령 SCI급 논문에 등재가 된 논문이 몇 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논문들이 정작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치료한 논문은 거의 없어요. 온도를 못 올리는 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해보고 임상을 해보니까 독성은 없었고, 치료 효과가 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좋은 치료의 징후들을 볼 수가 있었고, 세포 사멸이나 고사나 괴사를 유도할 수 있고, 히스트 샥 프로테인이 발현되는 지점에서 NK세포가 병행해서 좋은 치료를 볼 수 있는 내재성 또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만 포장이 된 거죠. 그 이상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서 치료했더니 히스트 샥 프로테인이 발현이 되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나온 그런 논문이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의료진분들이 계시면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좋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무수히 많은 논문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도 올려놨지만요. 유럽에서는 이미 2012년도에 하이퍼더미아 치료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고주파 치료를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의료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게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 중간에 뭐 사이드 이펙트라든가 그 중간에 치료에 중간에 온도를 몇 도까지 올렸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치료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는 어떤 장비를 썼다라는 것까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QA 논문까지도 나와 있어요. 치료에 고주파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치료의 품질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그 치료의 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퀄리티 어슈런스라 하죠. 그 고주파 치료했는데 정말 이게 치료의 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고주파 치료를 1시간 동안 받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치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거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자에다가 간단하게 팩트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SCI급 논문이 왜 중요한지, 왜 SCI급 논문에 등재된 하이퍼더미아 기준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는 것들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왜 중요한지, SCI급 논문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이퍼더미아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에 그리고 의료진들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헌신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고온온열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